항암 부작용의 대처와 극복. 예. 예. 처음에 이제 항암을 하시고 나면은 아무래도 항암이라는 거는 독한 약을 저희 몸에 주입해가지고 암을 이제 파괴하고 배사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거를 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시겠지만은 막상 나타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플러스가 더 많으면은 그걸 계속 하는 거고, 또 너무너무 힘들고 잠깐 진짜 도저히 이걸로는 내가 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 하면은 잠깐 쉬셨다가 다시 함으로써 그 약이 또 그 다음에는 그 부작용이 그만큼 또 적어지는 분도 제가 여기 있으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법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감당할 수 있는 내 몸이 되면은 해 나가는 거고, 감당이 안 되면 잠깐 쉬었다가 하든지, 두 번째 할 때는 또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요. 계속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바꾸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항암이라는 거는 똑같은 약에 똑같은 병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사람마다 1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2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3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다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만 아시고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 도저히 안 된다, 그 결정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또 여기 있는 저희들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항암은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일단 요 설명을 제가 부작용적인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암을 하시게 되면은 근골격계와 그 다음에 두통 같은 게 근본적으로 좀 이제 자주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항암제 종류에 따라 부작용으로 근육이나 관절이 쑤시고 아픈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 2, 3일 사이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골반이나 어깨, 무릎 같은 이렇게 손가락같이 작은 데 말고 어깨나 골반이나 무릎이나 큰 관절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두통은 또한 항암제가 신경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통 또한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외에도 그 약물 자체에 의한 두통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그 밖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진짜 두통은 그냥 내가 이렇게 돌아섰더니 아프다 하는 그런 두통도 있습니다. 진짜 두통은 1000가지 이유를 다 갖다 대도 두통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항암으로 오는 두통은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 이제 사라지게 돼 있고요. 다른 항암 종류도 뒤에 가서 잠깐 제가 그 두통 종류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통은 항암제가 투여되는 동안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으나 치료가 끝나고 항암으로 인한 두통은 증상 완화를 보이게 되니까 항암제로 인한 두통은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을 보면은 근골격계에서 보면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온찜질이나 모욕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 부위에 따뜻한 물주머니나 전극 패드를 사용할 수 있고, 한 부위에 한 15분에서 20분 이상 되지 말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되면은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 또 다시 할 때는 1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해서 저온 화상도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좀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스트레칭이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서 근육통을 호전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증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휴식을 해야 됩니다. 통증이 있다고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통증을 가중시키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냥 힘들게 함으로써 이겨내자 하는데 그것도 되시는 분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본인을 시달리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로 통증 제어가 안 될 때는 이제 의료진과 상담해서 통증을
두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통도 마찬가지로 항암제 투여 후 한두 시간 정도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하고요. 너무 밝거나 시끄러운 환경은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환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항암으로 인한 두통이 올 때는 차가운 그 수건 같은 거를 이마에 하거나 아이스팩 같은 거를 머리에 해가지고 놓으면은 두통에 조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두통이 있을 때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두통이 사라졌다. 아니면은 막 수다를 떠니까 두통이 사라졌다.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심한 스트레스나 걱정, 슬픔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로 스트레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스트레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도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겠지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내가 이거 생각을 해서 내가 해결될 수 없는 거는 빨리 잊어버리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꾸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될 그런 사항들은 시야가 흐려지거나 구역부토가 동반되거나 통증이 도저히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통증 같은 거는 의료진에게 꼭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후속 조치를 꼭 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 두통 종류를 보면은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맨 저쪽 왼쪽부터 보면은 맨 왼쪽이 이제 편두통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이쪽이나 북한된 게 편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소화성,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은 꼭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소화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차원이 하시면은 꼭 구토와 두통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이 머리하고 위는 같이 붙어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항상. 그래서 소화가 안 돼도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이 안면과 위의 머리과 전체적인 그런 두통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오는 두통은 이 소화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두통이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두통이 있고요. 여기 옆에 이제 쌓인 부비동 두통이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축농증이라고 아시죠? 이 우리 머리는 뇌가 굉장히 이렇게 사선으로 있어서 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얼굴에 우리 뇌를 받치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바로 밑에 여기 공간에 이렇게 크게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공기주머니에 염증이 있거나 그쪽에 이제 어떤 염증 소견이 있거나 축농증 같은 게 생기면은 이걸로 인해서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비동염 축농증을 치료해야지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텐션, 긴장 때문에 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뇌가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욱신욱신하면서 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조이듯이 오는 거, 그런 거가 올 때는 이제 굉장히 이게 그런 종류의 거는 이제 텐션, 긴장성 두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쓰지만은 이 편두통이라든가 결국 소화 때문에 오는 두통, 소화 불량으로 오는 두통이라든가 부비동염, 축농증으로 오는 두통이라든가 텐션으로 오는 긴장성 두통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분들은 약을 다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두통이 있을 때 기본적인 약을 먹었을 때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편두통이라든가 소화성 두통이라든가 부비동염 두통이라든가 긴장성 두통이라든가 이 치료제가 따로따로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새로 이제 심화돼서 써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근육계 통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미세한 손가락 근육 이런 거보다는 큰 근육, 어깨나 그 다음에 이 골반 쪽, 그쪽이 굉장히 큰 근육입니다. 골반 쪽, 그 다음에 무릎 쪽, 대퇴 쪽 해서 좀 큰 쪽으로 항암으로 오는 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결국 통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볍게 쉬고 가볍게 운동해서 낫지 않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알지 못하는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꼭 의논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가벼운 통증약을 보통 받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아플 때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약에 대해서는 요번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약을 드시게 되는데, 저도 사실 30 되기 전까지는 뭐 소화제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 중반이 되니까 약을 안 먹으면 잘 낫지가 않고 오래 가는 것들이 있고, 결국은 역시 제가 생활을 하자면은 약을 먹어서 빨리 전신 상태가 좋아져야지 생활의 균형도 생기고 또 약도 빨리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통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물론 미세한 통증, 잠깐 뭐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가볍게 산책하거나 이랬을 때 사라지는 그런 통증에 대해서는 약을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생활의 리듬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생활에 이게 무리가 된다 할 때는 약을 드십시오. 저도 여기 있는 의사로서 약을 권하고 싶진 않지만 본인의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너무 여기에 있으면서 이 자연을 즐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실 정도면은 약을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항암, 그 두통, 진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항암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쪽 항암하시는 그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아시겠지만은 항암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규칙적으로 그 약을 통증이 있을 동안 복용함으로써 결국 내 전신 상태가 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전신 상태가 좋아진 게 오히려 내 몸에서 엔돌핀을 나오게 하고 내가 즐겁게 생활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빨리 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진짜로 통증이 좀 심하실 때는 약 드시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진통제는 습관성이나 중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두통약을 드셨지만 오늘 두통이 없어서 두통약을 안 먹으면은, 그러니까 두통이 없어서 두통이 없는데 두통약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통약을 끊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두통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기진 않거든요.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통약이라든가 진통제 같은 거는 습관성이나 이렇게 중독이 없으시니까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고 일주일 복용하고 이제 통증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 통증이 다가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없으면은 약을 끊으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는 정해놓은 용량이 없습니다. 어떻게 패치 붙이시는 분도 있지만은 50, 100 자기 통증 조절될 만큼 붙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용량 제한이 없이 내성이 생기지 않고 이제 그 통증 그 용량의 문제지 뭐 이걸 이만큼 써서 내성이 생기고 그런 약 자체로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암 부위가 넓어지거나 이제 어떤 심화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용량이 늘어나는 거지 약 자체가 딱 그대로 있는데 요만큼 썼는데 내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증상 때문에 용량이 늘어날지언정 똑같은 증상으로 그대로 있는데 용량이 갑자기 이렇게 내성이 생겨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할 때는 선생님하고 상담하셔가지고 내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증을 이제 제가 담당하는 환자분 한 분 중에서 약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있으셔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그냥 살짝 주무시는데도 약을 못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세지 않은 약으로 해서 아침 저녁 2번씩만 조금씩 드셔보시라 했더니 지금 한 일주일 지났는데 통증이 오히려 감하고 생활하는데 더 그렇게 밝아지니까 중간에 심할 때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셨었거든요. 그거를 한 번도 안 맞으시고 오히려 더 견디기가 수월하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참을 수 없지만 좀 약을 먹어서 조금 조절되는 거는 더 심해져가지고 더 많은 약을 쓰기 전에 조금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용하시면 안 되고 통증만큼 항상 의논하셔가지고 적당한 때 끊을 것도 의논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설사죠. 항암을 하게 되면은 장 점막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지사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정맥을 통해서 수액을 공급할 필요도 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허약감, 체중 감소, 항문 주위의 염증, 영양 부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암제에 의한 설사는 일시적이며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항암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은 사실 항암제를 끊었을 때는 모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꼭 이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다면은 결정해서 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으면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그 증상이 나타날 때 본인이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이 부작용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항암을 하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세요. 플러스가 훨씬 더 많으면 하시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당연히 많으면은 그 항암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설사를 할 때 대처 방안은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이 진짜 설사는 이제 제가 어린아이랑 어른이랑 바깥에 있는 일반 환자들도 봤을 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설사를 하루 반나절만 심하게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70~80%가 물이기 때문에, 어른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애가 수분이 10%만 뺏기면은 그거는 생명이 완전히 위독해지는 겁니다. 응급 상황, 중환자실 들어가야 되도록 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4시간 이상 설사를 한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책 손실과 우리 몸의 밸런스가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설사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시면은 이제 의료진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손실된 체액을 보충해야 되고요.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생야채나 생과일 같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이나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것은 제한하셔야 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미음을 섭취하고 설사가 멈추면은 죽, 밥 이런 식으로 미음, 죽, 밥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죽에서 다시 죽을 먹었더니 다시 설사한다. 그럼 다시 미음으로 가시고, 밥 먹었더니 설사한다. 그럼 다시 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서 나올 수 있으시니까 항상 이렇게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이랑 의논해가지고 그걸 천천히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히 이제 설사를 하게 되면 항문 주위가 굉장히 많이 헙니다. 그래서 그걸 항문 관리하실 때는, 닦을 때는 이렇게 두드리시듯이 닦으셔야 되고요. 꼭 그 비대에 건조를 해가지고 습기가 차면 또 그게 물기가 짓물러가지고 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조를 하셔가지고 합니다. 가끔 이제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걸 사용하셔야 되면은 찬 걸로 하십시오. 뜨거운 걸로 하시면은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뜨거운 걸로 하면은 더 건조하고 피부가 더 망가지니까, 혹시 이제 간혹 가끔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실 때는 그 밑에를 항문이나 이제 그런 생식기 쪽을 말리실 때는 찬 걸로 하셔서 건조시키시면 됩니다. 심할 시에는 당연히 이제 지사제를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장 점막이 재생될 때까지 약을 통해서 조금 움직임을 덜하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먹는 것만 가지고 계속 하루에 10번씩 싸는데 장 점막이 재생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이상 되면은 꼭 지사제를 조금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을 드시는데 그 수분은 약간 미지근한 물로 드셔야 됩니다. 이제 요 다음번이 변비인데 완전히 두 개가 반대되는 거지만은 수분은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거를 잘 유념해서 생각하십시오. 의료진에게 특별하게 상담해야 될 일은 열이 나거나 변에서 피가 비치거나 소변 색깔이 너무너무 진하거나, 이게 설사 직전에 복통이 있고 설사한 후에 괜찮아지는 거는 설사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그거 외에 설사하지 않지만 복통이 굉장히 심할 때는 의료진한테 분명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셔서 그 원인이 또 다른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이제 변비인데요. 변비는 수분과 운동과 섬유질 음식, 이게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수분과 운동이 많은데 섬유질 음식을 안 먹어도 변비가 오고요. 수분과 섬유질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운동을 안 하면은
운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변비가 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이 균형이 맞아떨어져야지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변비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암을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가 사실은 아주 악성 변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변을 볼까 말까 했는데 여기 와서 운동도 하고 저 수분은 많이 섭취했습니다. 하루에 2, 3리터 이상씩 먹었는데 운동을 이제 제가 항상 거의 앉아서만 생활했던 사람이었고 또 섬유질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먹는다 했는데도 여기서 먹는 만큼 제가 먹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바로 제가 고쳐진 게 제 평생 동안 50년 가까이 있었던 변비가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여기 음식이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가끔 주말에 이제 제가 운동을 안 하고 현미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또 변비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으로써 수분과 운동과 섬유질 음식 이 삼각관계가 다 맞아서 균형이 맞아야지만 이게 변비를 치료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직접 체험적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설사 때는 안 되지만 변비 때에는 조금 아침 공복에 아주 그 아이스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낸 그런 찬물보다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거보다는 약간 미지근하게 찬물 같은 걸 드시면은 변비 예방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원래 찬물은 제가 절대로 안 마셨는데 아침에는 좀 약간 찬 쪽으로 상온 쪽 찬 쪽으로 제가 물을 마십니다. 여름에도 저는 보통 약간 미지근한 물 먹거든요. 근데 아침 공복에는 조금 장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좀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변비에 관한 겁니다. 다른 설사라든가 장 쪽으로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약과 간장은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삼각관계에 그 수분과 운동과 섬유질 섭취를 해보고 이제 항암 때문에 심해진 그런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먹는 약을 복용하고 그 다음 또 먹는 물약을 복용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자약과 간장을 할 수가 있는데 항문이 굉장히 많이 헐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상태를 의료진하고 의논해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문에 이제 가벼운 상처라든가 가벼운 통증 같은 거는 좌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좌욕은 약간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에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하시고 나면은 꼭 습기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두드리듯이 건조시키시고 말리셔야 됩니다. 축축한 상태로 놔두면은 그게 이제 더 짓무르고 약해진 그 항문이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좌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 좌욕하는 세스피아를 하시기 전에 항상 깨끗하게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따뜻한 물로 해서 15분 정도 앉으셔가지고 본인이 항문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굉장히 그 항문 근육 우리가 이렇게 알통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항문도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략근 운동을 하시면은 변비라든가 설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도움이 줄 수가 있으니까 좌약을 한 15분 하시면서 좌욕을 한 15분 하시면서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에게 상담해야 될 거는 항문이 완전히 갈라져서 피가 나거나 그 통증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통증이라든가 이제 빨갛게 부어오른다든가 굉장히 그 통증 때문에 잘 앉지도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오시는 구내염입니다. 구내염은 일단은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구강점막 세포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내염은 제가 10분 중에서 한 7, 8분들은 항상 부작용으로 초창기에 나타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소독하면서 관리를 미리 알고 했더라면 좀 적게 오실 텐데 나타나고 이제 뒤에 이제 하시려니까 항암제를 쓰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낫기가 힘든데
너무 심하실 때는 잠시 진짜 음식 먹기도 힘들고 침 삼키기도 힘들고 그럴 정도면은 항암을 잠깐 멈추시고 그게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항암제를 써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스케줄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그게 생활의 리듬을 다 깨버리면은 당연히 스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 맞춰서 스케줄이 다 이렇게 새로 나가기 때문에 물론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생활이 안 되면은 그만큼 몸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좋게 만든 다음에 항암을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명심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증상이 심해지면은 입안이 붓고 피가 날 수가 있으며 통증이 심하여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입안이 너무 건조하여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잠을 잘 때도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내염은 항암 주사 후 5일에서 2주 안에 생기며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상이 완화되면서 정상적인 구강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구내염 시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잠긴 목소리가 나거나 말할 때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삼킬 때 불편감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입술이 건조하거나 갈라지고 궤형이나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혀의 돌기가 사라지고 염증이 생기거나 갈라집니다. 구강 점막이 헐고 창백해지며 하얀 반점과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붉거나 부어있고 지속적인 출혈이 생길 수가 있으며 치아가 지저분하고 치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처 방안을 보면은 거울을 이용해서 수시로 구강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즘 그 미세로 아주 가장 부드러운 칫솔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셔서 식후 3번과 취침전 한 번 해서 하루에 총 4번씩 꼭 양치질을 하십시오. 세게 하시면 안 되고 부드럽게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천천히 3분 이상 천천히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전에 그 칫솔물을 따뜻한 물에 조금 이렇게 담그면은 칫솔물가 더 부드러워지니까 절대로 이 센 거 좋아하시는 분도 센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점막이라든가 이런 게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을 구입하시고 그 다음 그 칫솔도 항상 건조해서 사용하시고요. 3개월에 한 번씩 꼭 그 칫솔을 바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고 미백 치약이나 이런 것들은 치아 마모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칫솔은 깨끗하게 세척해서 항상 건조한 곳에 두셔야 됩니다. 치실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세게 하다가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도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식사 후에 잘 씻고 가급적 식사 시간 이외에는 빼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 제가 진료를 볼 때 이제 틀리 때문에 제가 치과는 아닌데 이제 치과 가기는 식후에서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분들은 보통은 빼지 말라고 합니다. 틀리가 안 맞거나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강염이 생겼을 때, 구내염이 생겼을 때는 지금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사 후 잘 씻고 이제 수면 중에는 틀니를 빼놓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구내염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한두 시간 간격으로 각을 용액으로 헹구어내시고 당연히 음주나 흡연, 자극적인 음식은 드시면 안 되고 부드럽고 씻기 쉬운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강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쑤시개나 딱딱한 음식, 과도한 칫솔질은 피해야 되고 보습제를 발라서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뜨거운 음식보다는 음식을 식혀서 상온 정도의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글링 용액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2층 담당해서 2층에서 좀 심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종이를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크린조라 해가지고 가글 하신다고 자주 타시는 그 용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식염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크린조가 1리터짜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설탕 이렇게 녹여 먹으면서 왜 우리 소다빵이라고 그러죠? 식소다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먹던 그런
우리 왜 과자 어릴 때 먹던 과자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 소다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소다가 이제 과탄산 나트륨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그게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우리가 왜 빨래할 때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식소다를 우리가 약하게 넣어가지고 여기 자연적으로 소독하는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림조를 여기 1리터짜리를 하나 구입하시게 되면은 1리터에 식소다를 한 티스푼, 우리 왜 이렇게 저기 차 마시거나 커피 마실 때 이렇게 설탕 넣는 조그만 티 있지 않습니까? 그 티스푼으로 거기다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크린조라고 해가지고 세미시험수 그 용액을 사고 싶지 않으신 분은 뜨거운 물을 식혀서 500 정도 그 500통에다가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식소다 반 티스푼, 왜냐하면 1리터에 한 티스푼이니까 500에는 반 티스푼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식소다에 또 반, 식소다 넣는 거에 반 정도, 뭐 용량이 약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소금도 뭐 반 티스푼 정도 넣어도 되는데 이제 그 용액 만드는 법에는 소금은 500에 이제 4분의 1 티스푼 그렇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크림조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미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소다만 한 티스푼 작은 걸로 넣으셔가지고 가글링을 한두 시간마다 심할 때, 심하지 않으실 때는 예방적으로 칫솔질 하고 난 뒤에 한 가글링을 바로 이렇게 하루에 4번, 5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예방적으로. 진짜로 고내염이 지금 심하신 분들은 한두 시간마다 자주 하셔가지고 2차 감염을 막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 식사 후 취침 전에 하루 약 4회 양치질 후에 바로 시행을 하시고요. 용액을 컵에 따라서 입에 물고 30초 이상 입안과 깊은 목까지 닿을 수 있게 이렇게 가글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하실 때 한 번 하고 말지 마시고 한 2, 3회, 3, 4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글을 하시고 난 뒤에는 다음 식사까지 웬만하면 음식을 안 드셨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혹시 또 뭐 음식이 생기거나 간식 조금 먹을 일이 생긴다면은 꼭 가글을 하고 30분 뒤에 그때 조금 뭐 드실 게 있으면 드세요. 바로 드시면은 오히려 지금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약간 지금 재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얼굴을 이제 좀 닦고 나면은 피부 점막이 약간 이제 좀 얇아집니다. 그럼 이게 재생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후가 지나야지 점막 재생이 약하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식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품화된 가글 용액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안을 더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수족 증후군입니다. 손과 발이 너무 얇아지시는 분이 있고요. 또 손과 발이 굉장히 각질처럼 이렇게 각화돼서 두껍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하시다 보면은 그 두꺼운 게 그냥 저절로 막 떨어져가지고 또 상처가 돼서 얇은 피부가 나타나서 피가 나고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증후군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수족 증후군이란 손과 발이 저리거나 무감각한 느낌이 있으면서 붓거나 붉어지고 가려워지는 증상입니다. 심하면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져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 용량을 조절한 후 피부는 몇 주 이내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족 증후군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피부 보호제, 손이나 발에 바르는 보습크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습크림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잘 때는 면으로 된 장갑과 양말을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받는 동안에는 뜨거운 물에 손발을 오래 담그는 것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오히려 손발에 자극을 줘가지고 피부를 약하게 만들어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맞는 신발을 피하고
또 손이나 발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발톱을 자를 때는 반듯하게 자르십시오. 이렇게 반다경으로 자르시면은 이 옆에가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가서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 환자분들도 이렇게 직선으로 자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으로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손으로 하는 일은 가능한 피해야 되면서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 꼭 하셔야 되면은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됩니다. 또한 고무장갑을 사용하실 때도 있는데 잠깐이라도 고무장갑에서 습기가 차면은 그게 또 이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시고 면장갑을 끼시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을 끼셔가지고 잠깐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는 마찰이나 압박은 피해야 되고요. 당연히 하루에 8컵에서 10컵 이상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진한테 이제 상의해야 될 경우는 물집이 이렇게 수포가 생겨서 물집이 굉장히 크게 생기거나 그게 염증이 돼서 궤양이라고 이렇게 파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파이거나 통증이 도저히 조절될 수 없고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열이 이제 또 날 경우는 감염, 2차 감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항암제를 사용할 때는 면역력이 떨어진 걸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의료진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피부가 좀 얇아지는 겁니다. 손, 발이 이렇게 얇아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저도 많이 봤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못 하시더라도 침상에 앉아 계실 때라도 이렇게 부드러운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주무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하셔서 혈액순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푹신거리거나 보호 양말을 꼭 신으시고 푹신한 그런 신발을 신으시고 너무 안 움직이기보다는 가벼운 거 대신에 심한 운동을 하시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조심하셔서 가장 본인한테 좋은 그 방법을 찾으셔서 생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게 두꺼워지면서 저기 위에처럼 저게 각질화되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모욕을 하거나 너무 이렇게 두껍게 자르다 보면 갑자기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안에서 또 이렇게 얇은 피부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두꺼운 것도 두꺼워지기 전에 이제 보습제를 자주 발라서 진짜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저런 증상이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는 손바닥, 발바닥을 얼굴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그래도 좀 지낼만 하시거든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기지 못하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최대한 우리가 아끼고 내 몸이니까 아끼고 예뻐하면은 그만큼 증상이 10만큼 나타날 게 8만큼 나타나고 8만큼 나타날 게 6만큼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저런 것들은. 그 다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가려움증을 경험하는 분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일부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전신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항암제로 인한 가려움증은 항암제가 끝나면은 증상이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가려움증의 문제는 가려움이 나타날 때 본인이 이제 긁으면서 피가 나거나 빨갛게 습진이 생기거나 2차 감염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려운 부위가 생기시면은 면봉 있죠? 면봉으로 그 가려운 부위를 이렇게 살짝 누르십시오. 손톱으로 하지 말고. 아니면은 좀 부위가 넓은 부위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얼음팩에다가 깨끗한 수건을 둘러싸고 잠깐 대시면은 그걸 좀 이제 잘 그 순간, 왜냐하면 24시간 가려기보다는 그때 피가 한 번씩 이렇게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피가 돌 때 아주 못 참게 아주 가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면봉하고 냅진질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나 목욕을 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피가 올라오면서 빨갛게 되면서 더 가려워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사용하시고요. 또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한 게 가려움증이 있어서 목욕을 하시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시는데 샤워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보니까 거의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이틀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이 각질도 몸의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각질을 다 벗겨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공기도 깨끗하고 그렇게 기름진 음식도 많이 아주 안 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때가 나오거나 각질이 나오는 게 다 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여름에도 샤워를 매일 하지만은 비누는 한 3일에 한 번씩 사용합니다. 샤워할 때. 예. 왜냐하면 이 피부막이 얇아지면은 그만큼 빨리 노화도 일어나고 여러분이 지금 항암제, 독한 항암제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런 각질 같은 거 많이 생길 텐데 비누가 굉장히 센 거거든요. 사실은 비누를 많이 사용하시면은 이 보호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에 매일 하셔도 되지만 비누 사용은 건조증이 없으신 분은 2, 3일에 한 번씩, 건조증이 너무 심하신 분은 이 각질이 보호막이기 때문에 3, 4일, 어떤 때는 4, 5일, 일주일 만에 하셔도 지저분하지 않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누 사용하니까 더 가려웠다 하면은 조금 더 그렇게 무슨 때가 막 새까만 때가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비누 사용을 조금 늦춰서 이렇게 하셔도 매일 샤워를 하시겠지만 그 대신에 손발하고 뭐 얼굴 쪽 이러는 거는 비누가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는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건조증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이 첫 번째시고요. 그 다음에 보습력이 좋은 로션을 이제 제가 사용하시라고 해놓고 글리세린이라고 적어놨죠. 여러분들께서 이 뭐 보습제를 위해서 뭐 10,000원짜리도 있지만은 20,000원, 30,000원, 50,000원 비싼 보습제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뭐 최고 비싼 영양크림을 사용한 게 한 2, 30만원짜리까지 제가 써봤습니다. 근데 2, 3, 3만원짜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100만원짜리 영양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영양제를 쓰는 게 사실 보습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보습제로는 가장 천연적인 게 글리세린입니다. 100만원짜리 그런 영양제에도 보습으로 들어가는 것은 글리세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글리세린 바카스병 한 병짜리 고게 바깥에서 싸게 사시면은 300원, 500원 또 이렇게 약국이 작아서 적은 것도 싸게 그 바카스병 한 병 그거 사시는 게 비싸도 1,000원 이상 가는 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보습이 어떤 보습이냐면요. 바르시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바르시면은 기름기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흡수되면서 보호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름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막이 씌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이렇게 바세린이나 이렇게 로션 같은 걸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통에다가 이제 깨끗한 통을 해서 반반 해놓고 그 나머지 반이나 3분의 1 정도를 글리세린으로 채워가지고 샤워하시고, 왜냐하면 싸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원짜리 영양크림, 영양제, 그런 로션 같은 거에도 보습제로 들어가는 것이 글리세린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하면은 너무 싸게 좋은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괜히 돈 그런 데다가 이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병원을 할 때 이제 애기 깐난쟁이들 엉덩이가 다 헐어가지고 짓무르거든요. 그러면 이 글리세린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면은 빨리 보호막이 형성되면서 빨리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가 아무리 약해도 막 태어난 애기 막 엉덩이 짓무르는 것만큼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리세린을 싸게 구입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섞어서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그것들을 따로 섞기가 힘드시면은 로션 2펌프하고 그 로션의 한 2분의 1 정도를 글리세린에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보습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처음에 사용하실 때 한번 발라보세요. 딱 바르면은 기름기인가 뭔가 나오나?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게 확 흡수가 되면서 전혀 묻어나지 않고 막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가려움증이 없으시더라도 여기 분들이 되게 건조하시니까 보습대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려움증 때문에 막 긁으셔가지고 막 자다 일어나면 빨갛게 막 이렇게 빗자국처럼 나는 분도 있고요. 막 헐어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다가 본인도 모르게 긁는 분들은 손톱을 좀 약간 짧게 좀 하시고 잘 때 이렇게 면장갑을 꼭 끼셔서 잠자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상처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한테 상담하셔야 될 거는 점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했는데도 도저히 진정되지 않는 그런 가려움증이라든가 황달이 동반되는 가려움증은 이제 간 쪽으로 영향이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동반된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의료진하고 상담하셔서 그 원인과 증상 완화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증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래 가진 않지만은 항암을 하고 나면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게 오심과 구토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정상 궤도에 오르실 때까지는 조금씩 자주 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식사 중에 물이나 국 종류를 이때는 같이 먹으면은 밥은 요만큼 들어가는데 국이나 물 때문에 위에서는 이만큼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또 위가 그만큼 자극이 되면 부역이나 구토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냥 식사만 조금 소량씩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기보다는 신선한 공기를 조금 쐬면서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증상이 완화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요거보다 이제 더 심해지면은 당연히 이제 의료진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모는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이 또 이 약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1, 2주부터 빠져가지고 2달째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요. 화학요법이 끝나면은 한두 달 후부터 자라서 정상화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탈모 증상이 있을 때는 순한 샴푸를 쓰시고 드라이기를 꼭 사용하셔야 되면은 찬 걸로 하셔야 되는 거 뜨거운 바람 하시면은 목이 얇아지면서 더 많이 빠져버리니까 자극적이지 않게 이렇게 하셔서 항암이 끝나면은 탈모가 금방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